안녕하십니까. 수질 분석 및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면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서 양질의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안정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실험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높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용존산소 측정법 중에서 전극법과 적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정법은 실제로 여러분들 실험을 수행할 것이고요. 전극법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전극법입니다. 전극법이기 때문에 전극법에 대해서는 실험 방법을 직접 실험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전극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실제 필드에서는 이제 사용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쉽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또 전극법에 사용을 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존산소는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수중에 서식하는 어패류나 호기성 생물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존산소는 수중 생물의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용존산소의 농도는 수체의 어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활성도 등에 따라서 변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호소 같은 경우에는 물 표면이 아주 잔잔하고 물이 아주 넓게 펴지게 있기 때문에 물 표면을 통해서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바람 표면에서 수표면이 교란되는 것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물속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정도만이 유일한 산소의 공급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천수, 특히 이제 하천수 중에서 상류의 계곡 같은 경우에는 낙차가 있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들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용존산소의 농도가 아주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어떤 유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또 용존산소의 농도가 다소 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체의 특성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용존산소의 농도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측정법에는 먼저 적정법과 전극법이 있습니다. 적정법은 용존산소가 가지고 있는 산화 특성에 기반을 해서 적정하는 방법이고요. 전극법은 전극의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산소 분자의 확산율,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이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기본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용존산소를 측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 그 측정 방법을 선정을 할 때는 시료 중에 방해 물질이 있느냐, 또는 이 측정 자료에 요구되는 정밀도가 얼마만큼 정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측정하기가 편리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서 이제 대표 측정법은 이제 적정법이 대표 측정법입니다. 하지만 이 용존산소라고 하는 수질 임자의 특징이 현장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전극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하천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측정망 자료들, TMS라고 합니다.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수질을 상시로 측정하는 그 수질 측정망들이 있는데, 그런 수질 측정망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전극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정법, 즉 윙클러 아지드와 변법의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시료 중에 황산 망간과 수산화 나트륨을 가해서 수산화제 1망간을 형성합니다. 황산 망간과 수산화 나트륨을 가해서 수산화제 1망간의 흰색 침전물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산화제 1망간은 수중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수산화 제2망간의 갈색 고형, 침전물로 고형이 됩니다. 산소를 고정을 해서 산소를 가져오는 거죠. 산소를 하나 더 받아들임으로 해서 침전물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침전된 수산화 제2망간에 요도와 칼륨과 황산을 넣고 산성 상태에서 이 결합된 산소에 해당하는 요오드를 유리를 시킵니다. 즉 수산화 제2망간의 결합된 산소 분자를 황산 상태에서 요오드와 칼륨을 집어넣어서 요오드와 칼륨이 황산망간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다음 육수와 물이 생성되면서 요오드가 유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 산소의 분자량만큼에 해당하는 요오드가 유리되게 되죠. 이 유리된 요오드를 TO 황산 나트륨으로 적정하게 됩니다. 전극법은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의 용존산소가 경막을 통과해서 전극 표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소의 농도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농도에 비례해서 전류 값이 커지게 되고, 산소 양이 적으면 비례해서 전류량이 적게 돼서 그 전류량을 측정해서 산소 양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류의 발생 방법에 따라서, 전류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폴라로그래픽 전극 그리고 갈바닉 전극으로 분리가 되는데, 편극을 시키는 방식과 다른 금속 간의 전이차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극법은 지표수와 지하수, 폐수 등의 적용이 가능하고, 검량 한계는 약 0.5mg/L로 적정법에 비하면 다소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개발된 디오 측정기 같은 경우에 소수점 2자리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량 한계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극법은 산화성 물질이 함유되거나 또는 착색이 됐거나 그래서 우리가 적정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존산소의 경우에는 현장 측정, 연속 측정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도 전극법이 적정법에 비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극법을 사용을 할 때 간섭 물질이 좀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할 때 황화수소 가스가 경막 내부로 유입되면 전극의 감도가 낮아져서 측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측정한 농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어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경막 교체와 기기 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서 전극법의 표준 측정법은 경막 전극식입니다. 경막 전극식이 표준이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경막 전극식의 이런 교체, 보정 이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학 측정 기술을 이용한 디오 측정 방법, LDO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도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LDO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전극에서 두 가지 파장의 빛을 전극의 한쪽 전극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물속으로 쏘아 보내면 그 물속에서 산소 분자가 그 파장의 빛을 받아들여서 다른 파장의 빛을 다시 방출을 합니다. 그 방출된 파장의 빛을 전극에 있는 센서가 흡수해서 그 파장의 세기, 그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용존산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이 LDO 방식입니다. 용존산소 측정 전극에 경막 전극식에는 두 가지 전극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바닉 디오 전극, 그 다음에 폴라로그래픽 디오 전극이 사용이 되는데, 이 디오 전극의 기본적인 형태는, 구성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경막이 위치하고, 경막 중간에 이제 음극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양극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갈바닉 전극의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들어왔을 때 이 음극과 양극의 두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속에서 전이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액을 통해서 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 전자가 용존산소랑 반응을 해서 용존산소를 환원시켜서 수산화물을 만들게 되죠. OH-를 만들게 됩니다. OH-를 형성하면서 이 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전류값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전극이 다른 전극을 이용해서 전류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전극의 소모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전극과 전해핵의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전극과 전해핵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게 갈바닉 DO 전극의 특징이고요. 폴라로그래픽도 동일한 구조에서 전해핵도 들어가고 양극, 음극의 전극들 재질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하를 갈바닉 전극에서는 전극 자체에서 전하가 전해액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지만, 폴라로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전압을 걸어줘서 전극에서 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OH-를 형성하면서 그 전류값을 읽어서 용존산소의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고, 폴라로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런 별도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전극 자체가 백금이나 은 또는 금 같은 귀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갈바닉 전극에 비해서 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갈바닉 전극과 폴라로 전극의 비교를 해보면, 갈바닉 전극은 서로 상이한 두 금속의 내부 반응으로 전류가 발생합니다. 금속과 금속의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의 증폭 없이 전류계에 작동한 충분한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전압을 가해주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양극으로는 주로 아연과 납을 사용하고요. 최근은 대부분 아연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극은 은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수산화 칼륨을 쓰고 있고, 양극에서는 이 양극과 음극 두 상이한 금속 간의 내부 반응으로 전해 중에서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방출이 되고, 음극에서는 이 방출된 전자를 용존산소가 받아들여서 물과 반응을 해서 수화물을 형성하게 되죠.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 농도를 측정한다. 폴라로그래픽 전극 같은 경우에는 전원 측정기에서 일정한 전압을 가해서 양극을 먼저 편극시킵니다. 즉, 이제 은을 주로 양극으로 많이 쓰는데, 염화은이나 은을 통해서 전압을 걸어줘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 편극을 시키는 거죠. 편극을 시키고, 이 떨어진 전자를 산소가 받아들이면서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폴라로그래픽 방법에서는 양극은 은을 사용을 하고, 음극은 금이나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사용을 해서 합니다. 갈바닉 전극의 장점은 전극을 교체해서 즉시 측정이 가능하다. 즉, 측정을 하는 시간이 좀 빠르고 짧고 편하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전극에서 유속이 좀 없는, 아주 고여있는 형태의 액체에서는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교반 설비라든지 아니면 전극 자체를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명은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전해액이나 경막 같은 경우를 수시로 확인해서 교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바닉 전극 자체는 높은 용존산소 소비로 인해서 음극 및 양극을 수시로 세척을 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모품 교체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폴라로그래픽 전극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없는 물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저농도에서도 비교적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초기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초기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원을 껐다가 켰을 때, 다시 전원을 공급했을 때 전극의 편극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짧게 15분, 길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제로 포인트 교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즉 전극이 분극이 되어졌을 때 용존산소가 전혀 없는 물에 담궈서 이 정도 분극된 전극이 용존산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류값이 얼마다라는 게 스탠다드로 잡혀 있어야 그에 비례해서 다시 용존산소 농도에 따른 전류값 변화를 가지고 전원을 DO 농도를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 교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금속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장치가 부가적인 장치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교적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명은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액 수명은 갈바닉 전극보다는 좀 깁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경막은 손상 여부를 파악하면 이제 수시로 파악해야 되고 파손시 교체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경막이 파손되지 않으면 세척 주기가 갈바닉 전극보다는 다소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막이라든지 이런 단위 소모품을 교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용존산소를 측정을 하면 그 측정 결과는 어디에 활용을 하는가? 보통 이제 하천이나 기타 수질 측정 대상의 수중의 용존산소 농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수라든지 폐수 처리 시설의 폭기조 내에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산소 전달료를 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또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실험을 할 때 이 BO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처음 그 시료의 최초 DO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소모된 용존산소의 양을 우리가 B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DO의 기초자료, 즉 BOD를 측정하기에는 가장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쪽 지금 X축은 그 거리 또는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나 또는 거리가 될 겁니다.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오염물질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 하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지면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그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용존산소를 소모함으로 인해서 하천의 초기 DO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기물이 어느 정도 분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모되는 산소 소모 속도보다 하천에서 산소가 다시 재폭기되어져서 용해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용존산소의 농도가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디오세그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려지면 가령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산소 소모 초기의 소모는 비슷하다. 근데 후반에 가면서 산소가 회복되는 속도가 위쪽은 좀 빠르고 밑에 쪽은 좀 느리다는 거죠. 이 표준선에 비해서. 그러면 이 하천의 자전 계수가 이 밑에 쪽으로 나타나는 조금 자전 계수 값이 작고 위쪽은 자전 계수 값이 크다.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하천의 자전 계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포인트에서 용존산소를 측정을 했더니 이만큼 떨어졌고 또 얼마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용존산소가 그 포인트를 알게 되면 이 자전 계수를 가지고 역으로 어디쯤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역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DO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는 그 포화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도씨 기준으로 보면 염분이 전혀 없는 물 같은 경우에 약 한 9 정도, 대충 9 정도 이렇게 되지만 염분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화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소 포화율을 계산할 때는 염분 농도를 항상 같이 측정을 해서 염분 농도에 따른 포화 농도를 다시 산정을 한 다음 내가 측정한 용존산소 농도가 산소 포화율이 몇 %다라고 계산을 해야지 염분 농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포화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천수나 담수에서는 용존산소의 포화 농도가 얼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해수는
탈수의 경우에는 담수에 비해서 포화 농도 자체가 낮다,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낮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측정된 용존산소의 농도는 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생활환경 기준의 수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생활환경 기준에 용존산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보통 이상의 수질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용존산소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5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용존산소 농도가 2.0 미만이면 수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고 2.0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0.5, 0.2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제 혐기성 상태로 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존산소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어디에선가 유기오염 물질이 들어와서 하천에 유기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용존산소 농도가 높으면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유기오염의 우려가 낮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하천수의 경우에는 용존산소의 농도와 BOD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BOD가 낮고, 거꾸로 BOD의 농도가 높게 되면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그 반비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법에 대해서 기기 측정이 아닌 이제 적정식 측정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험 목적과 용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용존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시료수가 필요하겠죠. 하천수나 호소수, 수돗물, 뭐 방류수 등등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비로는 이제 300ml BOD 병이 있어야 됩니다. 300ml BOD 병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BOD 병의 용량이 300ml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ml가 좀 못 되거나 약간 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메이커들이 BOD 병 밑에 이 병의 볼륨은 몇 ml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표기해 놓은 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약들을 조제하는 데 필요한 용량 플라스크, 그리고 적정을 할 때 필요한 피펫이나 뷰렛, 이제 적정할 때는 뷰렛을 사용을 하고요. 시료라든지 이런 것들 분치하거나 이런 것들 조제를 할 때는 피펫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존산소 적정을 할 때 교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반 장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사용할 때는 보통 유리로 된 이런 뷰렛을 사용하겠지만, 실험하는 개수가 많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뷰렛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액을 다시 보충을 하거나 또는 그 눈금을 읽기 위해서 수거하는 수거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자동 뷰렛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조제 시약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처리를 위한 시약도 있고, 실제 이제 전처리 이후 표정을 위한 시약도 있고, 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산소를 고정하고 유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는 시료들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처리용 시약들은 조제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겠고, 실제 실험에 사용될 유리와 그다음에 고정과 유리에 필요한 시약들, 그리고 적정에 필요한 시약들만 조제를 하면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공정시험법의 것들을 좀 정리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 6몰짜리는 수산화나트륨 12g을 정제수 50ml에 녹여서 맞춘다. 그 다음에 아자디와 나트륨은 소디움 아지드를 2g을 정제수 100ml에 맞춘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용액은 28%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지드와 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 500g과 요오드와 나트륨, 요오드와 나트륨이나 요오드와 칼륨을 사용을 하고, 해당 무게만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아지드와 나트륨 10g을 정제수 800ml에 용액시킨 후에 1리터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소에 보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1리터씩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ml 정도에 맞춰서 시약들의 양을
가감시켜 가지고 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로 줄여서 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색 시약인 전분은 전분 2g을 살리실산에 0.2g과 함께 정제수 10ml 녹인 다음에 90도 이상의 이제 정제수에다가 100ml에다 혼합을 시켜서 또 1분간 더 끓여서 냉각시켜서 정치한 걸 사용을 합니다. 주로 상등액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착색되거나 부유물이 많은 시료에 전처리에 필요한 칼륨 명반 용액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나 칼륨 같은 경우에도 철 3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처리 시약인데 플로르와 칼륨을 30g을 100ml 용액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을 하는 적정 시약으로 이제 티황산 나트륨 용액이 사용이 되는데 0.025몰의 티황산 나트륨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티황산 나트륨 5수화물 6.205g을 정제수 800ml에 녹여서 수산화 나트륨 6몰짜리를 1.5ml 혼합한 다음 정제수를 다시 넣어서 1리터로 맞춥니다. 이때 이 수산화 나트륨 용액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나트륨 시약 자체가 입경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6.205g이라고 하는 양을 정밀하게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용액을 다시 만들어서 그 용액 대비 티황산 나트륨 용액의 분 농도 비를 맞추는 그 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플럭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전처리하는 시약으로 쓰는 황산구리나 황산구리 술포민산 용액 같은 경우에는 황산 술포믹산 32g을 정제수에 녹인 시약 하나와 그 다음에 황산구리 5수화물 50g을 정제수 500ml에 녹인 것들 두 가지를 혼합해서 거기에 아세트산 25ml를 혼합해서 1리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실험할 때는 전처리 시약이기 때문에 조제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소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황산망간 용액은 황산망간 4수화물이나 2수화물 또는 1수화물을 해당하는 무게만큼 정밀히 측정해서 계량해서 정제수에 녹인 다음에 1리터에 맞춰서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상태에서 요오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산성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황산용액은 황산 180ml를 정제수 600ml 내지 700ml에 서서히 주입을 하고 그 이후에 1리터로 맞춥니다. 이때 황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서서히 주입하더라도 아주 뜨거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화상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80ml를 확 부어 넣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약을 조제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100ml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리터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100ml 정도만 또는 10ml 정도만 이렇게 소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요오드산 수도칼륨은 티황산 나트륨 표정에 사용을 하는데, 요오드산 수도칼륨 포타슘 바이아이오다이드 요오드산 수도칼륨 812.4mg 0.8124g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정제수에 넣어서 1리터로 맞춥니다. 이제 이걸 맞춰서 이제 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표정까지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전처리하는 건 어떻게 전처리하느냐? 먼저 착색이나 현탁된 시료는 시료 1리터를 칼륨 명반 용액에 10ml와 암모니아수를 주입을 해서 뚜껑을 닫고 조용히 혼합한 다음 10분간 정체해서 현탁물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상부의 상층액을 고무관이나 피관을 이용해서 300ml BOD 병에 이제 조심히 채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다시 산소를 고정하고 적정하는 방식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 플럭이 형성이 된 경우에는 역시 시료 1리터에 황산구리 설포민산 용액 10ml를 집어넣고 교반한 이후 정치해서 현탁물을 가라앉히고 상층액을 받아서 받은 300ml 병에 채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지혈 측정하게 됩니다.
잔류염소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먼저 실험을 합니다.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시료를 가지고 DO를 1차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탕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바탕시험을 진행을 해서 DO를 고정시키지 않고, DO가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요드를 유리시키지 않은 상태, 요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티오황산 나트륨을 넣어서 그 염분으로 인해서, 잔류 염소로 인해서 소모된 티오황산 나트륨의 양만큼을 빼주는 거죠. 1차 측정한 실험에서 DO를 측정할 때 들어간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에서 바탕시험에서 소모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의 양을 빼준 걸 가지고 DO 값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철삼가를 함유한 경우에는 DO 측정 방법 1차 산소 고정까지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이제 산성 상태에서 요오드 칼륨을 집어넣어서 요오드를 유리시키기 전에 플로린산 칼륨을 집어넣어서 먼저 1mm를 첨가한 다음 이제 황산을 첨가해서 나머지 측정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방법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료를 전처리를 하고요. 각각의 시료 특성에 맞게 전처리를 하고, 이 전처리된 시료를 가지고 또는 전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가지고 300ml BOD병에 채운 다음 황산 망간 용액 1ml와 알카리성 요오드 칼륨 용액 1ml를 혼합해서 2분간 정치해서 침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침전물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상부에 한 100ml 이상이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되면, 다시 형성이 되면 황산을 2ml 주입을 해서 침전물을 완전히 용해할 때까지 혼합을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황산을 집어넣어서 이 침전물이 완전히 용해가 되는 이 상태가 되도록 용해를 시킵니다. 이 상태가 된 그 시료를 가지고 거기서 200ml를 정확히 취해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이때 이 갈색이 밝은 황색으로 될 때까지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을 넣고, 밝은 황색이 되면 그 시료에다가 전분 1ml를 주입한 다음 1ml를 주입해서 청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청색으로 전환이 된 시료를 다시 티오황산 나트륨 0.025몰 용액으로 적정을 해서 종말점이 무색이 되는 거죠. 청색에서 무색으로 전환이 되는 전까지 들어간 티오황산 나트륨의 양을 가지고 용존산소의 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 색깔이 이제 투명하게 전환이 될 때까지 티오황산 나트륨을 집어넣는다. 단지 이제 황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투명하게 바뀌는 그 종말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눈에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전분 용액을 집어넣어서 요오드가 전분과 반응을 해서 청색을 띠게 만들고, 그 청색이 사라지는 시점까지 티오황산 나트륨을 주입을 한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용존산소를 측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존산소의 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 A는 적정에 소비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의 양이고, F는 티오황산 나트륨의 인자값, 팩터 값이고, V1은 전체 시료의 양입니다. 우리가 300ml를 사용을 했으면 300ml 병을 이용했으니까 300ml를 쓸 것이고요. V2는 그 중에서 분취해서 적정에 사용한 시료의 양, 200ml를 분취했으니까 200ml를 쓰면 되고,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티오황산 나트륨 용액이 좀 적다, 양이 적어서 이거 가지고는 적정하는데 다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200ml가 아니라 100ml를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 R은 황산 망간 용액과 알카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지드와 나트륨 용액의 첨가량, 즉 2가 되겠죠. 2ml, 1ml씩에서 각각 2ml를 집어넣었으니까 2ml가 될 겁니다. 그걸 전체 부피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2, 이 0.2는 티오황산 나트륨을 용존산소로 전환하기 위한 그 노르말 농도의 환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정량과 부피를 가지고 용존산소 농도를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된 용존산소가 이 시료수가 용존산소가 얼마만큼 포화가 되어 있냐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용존산소 포화율인데, 그 시료의 용존산소를 수중 용존산소의 포화량으로 나눈 분율입니다. 분율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용존산소의 포화량, 치료를 채취할 때 수온과 그리고 이 대기압을 알아야 그 수온과 해당 대기압에서의 포화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포화 농도 대비해서 측정된 농도의 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가 용존산소 포화율을 산정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존산소 실험법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의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U클래스나 U클래스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질문을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실험이 BOD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을 하면서 BOD 실험을 위한 예비 레포트를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제가 그 예비 레포트를 작성한 거를 과제로 받고 또 저는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